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대한시용평가 사업을 맡고 있는 최용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12사에서 일하는 제가 지급결제분들 앞에서 이렇게 자료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로 실현하는 금융포용이라는 주제인데, 여기서 말씀드린 데이터라는 것은 당연히 지급결제 데이터이겠지만 프리볼루션이라는 오늘 주제에 맞춰서 금융포용이라는 주제가 왜 나왔느냐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신용평가 영역에서도 살펴보시면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기존부터 계속 유지해 오고 있던 전통적 신용평가에 관련된 벽을 허물고 경계를 넘어서서 금융포용에 관련된 길을 열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목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저는 이제 3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구조화된 형태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서론에서는 지급결제 정보에 대한 어떤 특성과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활용 현황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로 실현하는 금융 포용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관련된 지급결제 정보에 대해서는 지급결제 정보가 신용평가적 차원에서 가지게 되는 3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핵심 가치가 신용정보랑 결합함으로써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지 예증을 보여드릴 겁니다. 다음 이제 금융 포용 관련된 챕터에서는 저희가 포용을 해야 되는 포용 대상을 크게 신용회복 지원, 소상공인, 그리고 외국인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해서 정책적 제안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급결제 정보 관련해 가지고 저도 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금결원에서 발간을 한 한국의 지급결제 2014년, 그다음에 지급결제 A to G 2024년 이런 책들을 좀 보면서 신용평가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루지 않았었던 이 지급결제 정보를 좀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는데, 이 정보를 보면 볼수록 제가 좀 느꼈던 것은 이 지급결제 정보는 단순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정보를 저장해놨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에 해당되는 엄연한 신용 정보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반드시 차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비현금 수단으로서의 지급결제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지급 지시에 해당되는 지급, 그 다음에 청산기관을 통한 이제 차액 산출을 하게 네팅을 하게 되는 클리어링, 청산, 그리고 자금 이동을 통해서 완전히 지급을 완결하는 결제에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한 개별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되면서 이 단계에서 발생되는 정보들이 전부 다 우리 차주와에 관련된 그 채무관계 해소 절차에 연관성이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급결제 정보가 국내에 지금 활용되고 있는 현황들을 먼저 조사를 해봤는데, 세계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국의 여러 국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도 미국에 관련된 사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에서 가장 큰 12사인 엑스페리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2025년 3월에 캐시플로우 스코어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이 캐시플로우 스코어는 미국의 18,000여 개 오픈뱅킹에서부터 12,000여 개 관련된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드사라는 곳과 제휴를 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인데요. 미국에 관련된 소비 인구 중에서 약 8천만 명 정도가 신용정보 부족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중 약 70% 이상이 플레이드사가 제공하는 지급결제 정보를 활용을 해서 자신에 관련된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곳 중에 하나인 이제 벤티지 스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미국의 파이코 스코어에 대항하기 위해서 1234가 합작해서 만든 법인인데요. 역시 이 회사에서도 2024년도에 보시게 되면은 벤티지 스코어 4+라는 스코어를 만들어서 고객의 동의 기반으로 오픈뱅킹 정보를 끌어와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실시간을 연동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스코어인데, 실제로 이 벤티지 4 스코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은, 일단 일반 신용평가 모형으로 심사를 한 후 거절이 난 고객들에 한해서 고객의 동의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실시간으로 연동된 오픈뱅킹 정보를 가지고
재심사, 즉 이제 이들 용어로는 세컨드 룩을 통해서 이제 재심사를 하게 됐다고 하고, 일반 거절 고객 중에서 약 41% 정도에 해당되는 고객들이 이 벤티지 스코어 4 플러스라는 걸 통해서 재승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이제 많은 정보가 활용되고 있는데, 금융결제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홈펀 뱅킹 정보와 같은 이체 거래 정보, 그 다음에 오픈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되는 PG 계좌 이체 거래 정보, 그 다음에 CD 공동망을 통한 현금 인출 정보 등을 확보해서 고객의 동의 기반 하에 해당 정보 등을 대안신용평가 목적으로 가공해서 CB사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CB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금융거래 실적과 소득에 관련된 정보, 이것이 이제 현금 유입에 관련된 어떤 섹터를 맡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금결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거래 이치 정보를 통해서 지출과 저축 및 투자에 관련된 총 현금 유출 정보를 합산하게 되면 이 자체가 현금 흐름 정보로 완성이 됨으로써 우리가 현금 흐름 정보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신용평가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급결제 정보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신용평가에서 관련된 저희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안신용평가 사업을 진행했던 것은 2016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수의 이제 대안 정보 등을 검토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정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시게 되는 통신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 국민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통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통신 요금에 관련된 수준 자체가 아무리 이제 사회 격차라든가 소득 격차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소간의 평가 변별력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는 소액 결제 정보, 특히 휴대폰 소액 결제 정보를 통해서는 20, 30대 관련된 MZ 세대들로부터 많은 사용률을 보이게 됐고, 그래서 이제 특히 띵 파일이라든가 중금리 고객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된 형태의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액 결제 정보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역시 커버리지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유통 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우량 고객을 발굴하는 데는 좋지만 이 자체가 이제 어떤 성한 의지라든가 리스크 요소를 판별하기 위한 정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에 관련된 소비 활동이 한 사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사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여러 사업자들에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비교를 해보게 될 때 이 금융결제원을 통한 지급결제 정보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리스크 활용도라고 되어 있었는데 금융 포용성에 관련된 활용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수익 활용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량 고객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포용금융과 우량 고객을 발굴하는 모두의 목적에 좀 부합하는 정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결제원 정보를 활용해서 저희가 나이스 평가 정보가 분석 및 모형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융결제원에 관련된 분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만든 정보가 금융결제원의 트랜잭션 캐시플로우 TCF 서비스인데요. 이 TCF 서비스에 관련된 특장점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현금 유동성 파악, 두 번째, 정보 커버리지, 세 번째, 리스크 관리 고도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각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다음 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금 유동성 파악입니다. 저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어떤 차주들에 관한 A와 B 차주에 관련된 최근 6개월간 현금 유동성 관련된 분석을 해보니 왼쪽 상단에 보시는 고객처럼 파란색이 입금액이고 빨간색이 출금액인데, 최근 6개월 동안 언제나 입금액이 출금액보다 많은 양호한 현금 흐름을 보이게 된 경우에는 오늘부터 이후 3개월 이내 보유하고 있는 신용대출에 관련된 연체를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음을 알 수 있었고요. 반면에 최근 6개월의 현금 유동성 관련된 패턴을 보니 어느 달에는 출금액이 입금액보다 많거나, 또는 이런 입금액과 출금액이 많은 이제 유동성 변화가 굉장히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오늘부터 이후 3개월 이내 보유하고 있는 신용대출에 관련된 연체가 발생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금 유동성 파악 관련된 부분들은 신용 리스크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 정보 커버리지에 관련된 부분을 보자면 우리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는 thick file, 그 다음에 정보를 조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thin file, 그리고 아예 없다고 no file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신용 정보를 기준으로 한 대출 정보의 보유량은 여기 보시게 되는 것처럼 최근 1년 내 신용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3%에서부터 no file인 경우에는 아예 1% 정도 수준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no file과 thin file에 관련된 신용 정보에 기반한 신용 평가는 매우 어려운 난제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TCF 정보인 입출금 거래 정보를 보시게 되면 신용 정보의 보유량과 무관하게 최소 82%에서부터 최대 97%까지 정보 품질이 굉장히 커버리지가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금 유동성과 그 다음에 정보 커버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신용평가 모형을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신용 점수를 가지고 크게 고신용자, 중신용자, 저신용자 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 세 개의 그룹별로 각각의 정보 원천을 가지고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어 보니 이 왼쪽에 보시게 되는 그 일반 스코어, 즉 신용 정보만 가지고 만든 일반 스코어에서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중신용자의 대상으로 만든 모형에 관련된 변별력이 확연하게 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중신용자에 대해서 금융결제원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만들었을 때는 고중저에 관련된 상관없이 굉장히 균질한 모형 변별력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특히 이 원인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중신용자에 관련된 일반 스코어와 TCF 스코어에 관련된 구성비랑 불량률을 비교해 보니까 신용정보로만 만든 일반 스코어는 7등급이라는 곳에 고객이 50% 가까이 모여있는 굉장히 집중된 현상을 보였을 뿐만 아니고 여기 검은색으로 표기된 것처럼 등급별 불량률에 관련된 서열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에 붉은색으로 표기된 TCF로 만든 스코어는 중신용자들에 관련된 등급별로 굉장히 고른 분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등급 내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불량률이 등급별로 굉장히 서열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신용평가 모형 변별력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현금 유동성, 커버리지, 그 다음에 신용평가 관련된 역량들 감안을 해서 신용정보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너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은 이 둘 간에 관련된 상관관계인데 신용정보로 만든 스코어랑 TCF 정보로 만든 스코어에 관해 상관계수는 0.28입니다. 이 0.28은 이제 금융권에 있는 분들께서는 잘 아실 수 있는 수치긴 한데 굉장히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이고요. 이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첫 번째는 feature independence, 굉장히 요소들이 독립적이다. 그 다음에 bias offset, 그래서 편향성을 상쇄시켜 준다. 그 다음에 demand expansion,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준다. 이러한 어떤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을 할 때에는 마치 한 사람을 조명할 때 조명을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에서 펼칠수록 사람에 관련된 모양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CB 정보를 가지고 만든 스코어랑 TCF 정보를 가지고 만든 스코어를 결합해서 결합 등급을 만들게 되면 모형에 관련된 변별력이 현저하게 올라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합 등급을 가지고 신용 정보에 관련된 여신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게 되면 일반 신용 정보만 가지고 만든 CSS 모형 등급 중에서 정밀 심사 구간에 해당되는 4, 5, 6등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CB 정보랑 TCF 정보를 결합한 결합 등급을 가지고 오버라이드 전략, 즉 자동 심사가 아닌 수동 심사 전략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수동 심사 전략을 하게 될 때 결합 등급 기준으로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2차 승인을 그냥 해주게 되고 나머지 남은 고객들에 대해서만 2차 정밀 심사를 진행하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TCF 정보에 관련된 부분을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었는데
도대체 TCF 정보에 관련된 어떠한 정보 등이 우량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건지를 아주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 레코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신용 점수가 약 750점 돼서 기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거절됐던 고객인데 이 고객에 관련된 TCF 레코드 자체 로 데이터를 직접 저희가 까보게 되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 6개월 동안 사업소득에 관련된 입금 금액이 일정 수준으로 존재하고 어느 정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연금과 근로소득에 관련된 부분들도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건 좀 예외적인 걸 수도 있지만 의외적 있을 수도 있지만 ATM을 통한 현금 인출이 새벽 시간대에 많이 있느냐 또는 아예 그러한 일이 없이 정상적인 레귤러한 타임에 인출 활동이 있었느냐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TCF 리스크 즉 TCF 정보를 가지고 측정한 리스크에서는 우량하게 반영될 수 있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샘플에 관련된 그 분석을 통해서 대상 고객군 중에서 전체 대상 고객 100명 중에서 신용 정보만 가지고 약 3분의 2를 승인하고 나머지 거절된 3분의 1 고객들 중 TCF를 활용한 결합 등급을 가지고 했을 경우 추가 승인으로 4%를 저희가 승인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승인되는 고객들에 대한 불량률 2.1%는 100명이 가지고 있는 모집단 불량률 2.84보다도 낮을 뿐더러 특히 이 추가 승인 고객에 있는 사람들 중에 60%는 이 대출 신청이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에 대출 신청했던 고객들인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포용에 관련된 어떤 그 가능성과 이익을 좀 더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결합 등급을 통한 추가 승인을 하게 되면 모집단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지게 됩니다. 승인율은 67%에서 69%로 늘어나면서도 이 모집단 전체에 대한 불량률은 0.6%에서 1년 내 불량률을 0.6%에서 0.55%로 낮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좀 더 그 한계 고객에 관련된 분들을 승인 포용함으로써 모집단에 관련 리스크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계 금융에 관련된 것을 정밀하게 해서 인입시킴으로써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스크 안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안정보, 그 TCF 대안정보가 우리 금융 포용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싶었던 대상은 크게 세 부류인데 첫 번째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두 번째 소상공인, 그리고 세 번째 외국인입니다.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병회복 지원 제도는 최근 2020년도 1월부터 2025년 8월 달까지 신용회복 대상에 관련된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 또는 올해 말까지 상환이 예정돼서 상환을 할 수 있는 고객인 370만 명인 경우 지금 현재 있는 연체 금액에 관련된 기록을 삭제해줘서 신용 점수가 상향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약 60%가 신용 점수에 관련된 상향 기회를 가지게 되고 평균적으로 50에서 199점까지의 신용 점수가 상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신용 점수 상향을 통해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포용하려고 해서 편입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케이스 1처럼 기존 대비 신용 점수가 120점 승인하였지만 기준 대비 기존 컷오프 점수 특정 A 기관에 관련 컷오프 점수 800점보다 약 20점 정도 높아서 승인이 가능합니다. 승인은 가능한 구간이지만 한도가 충분하게 나오기 어렵겠죠. 대신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현금 흐름 특성을 반영을 하게 돼서 결합 등급을 산정해서 이 정보를 가지고 승인 여부와 한도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결합 등급이 4등급이었을 때보다 2등급으로 높아지게 되면서 리스크 수준은 더 낮은 그룹에 속하면서도 한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룹에 해당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 사업자에 관련된 부분인데 개인 사업자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때 전년 동기 대비 한 15% 정도까지 상장을 했다가 최근에는 2.3%까지 증가율이 떨어지게 됐고 여기 보시게 되는 각 업권별 구성비로 보시게 되면 특히 은행 업권에서 관련된 신용 공여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 보유 차주도 이제 2020년도에 200만 명에서 2025년도에는 337만 명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좀 대출 보유자에서 감소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한테 좀 필요한 내용은 이제 그 소득에 관련된 사업 소득 외에 추가 소득에 관련된 걸 통해서 상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잘 입증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소득에 관련된 부분들이 세금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이제 투명하게 세금을 공개하기를 좀 꺼려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과표 기준으로 잡히게 되는 개인 사업자에 관련된 소득이 굉장히 과소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실제 개인 사업자의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나이스가 사업 소득을 근간으로 해서 추정하고 있는 추정 소득 대비 금융결정에서 가지고 있는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연금 소득이라든가 기타 지원금 같은 것들을 추가 소득으로 반영하게 되면 약 75%의 자영업자가 소득 구간이 상향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에 관련된 그 대출이 지방은행 등 포함해서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요즘 인구 절벽 시대 또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도 31세인데다가 그다음 20, 30대에 관련된 외국인 비율이 이제 89% 굉장히 높아서 우리 내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띵파일과 굉장히 같은 유사한 특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신용정보, 왼쪽에 보시는 신용정보 보유 현황인데, 파란색이 내국인의 신용정보 보유 현황이고 빨간색이 외국인의 신용정보 보유 현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정보에 관련된 갭 차가 많이 나서 평균적으로 약 14배 정도의 정보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오른쪽에 보시는 지급결제 정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양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정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뿐더러, 여기 보시게 되면 CD 입출금 정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한 정보 수준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외화 송금액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더 많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리 신용정보를 활용을 했을 때와 신용정보와 지급결제 정보를 활용했을 때 외국인에 관련된 신용평가 변별력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 케이스 1에 보시게 되는 신용평가만 가지고 있을 때는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할 뿐더러 이 컷오프를 통과하기 위해서 적용했던 신용점수별 구간별 불량률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신용정보 케이스 2에 보시는 신용정보와 지급결제 정보를 합쳐서 보시게 되면은 승인 구간에 들어갈 뿐만 아니고 등급별 불량화도 굉장히 서열화돼서 차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용회복 지원 대상, 소상공인, 외국인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 등으로 금융결제원 정보 등이 잘 활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신용점수에 대한 개선, 다만 정보에 대한 삭제뿐만 아니고 근결혼 정보를 활용해서 더 많은 신용점수에 대한 개선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소상공인은 대출한도 증가, 즉 본인에 관련된 소득을 증빙하는 데 있어서 사업소득 외에 지원금이나 연금과 같은 추가 소득 증빙을 통해서 더 많은 대출 한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외국인은 정보량에 관련된 차이를 극복함으로써 신용평가 역량을 변별을 시켜서 정교한 신용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페인 포인트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금융결제 정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금융포용 관련된 부분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조금 중요해서 좀 스크립트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금융기관은 현재 생산적 금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이란 금융자원을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쪽으로만 흐르게 하지 말고 경제의 성장, 혁신, 고용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잠재력 있는 분야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금융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포용은 금융의 형평성을 만들었다. 생산은 금융의 목적을 되살린다. 그리고 데이터는 그 둘을 연결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그 생산적 금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소사업자와 자영업자인데, 특히 이들은 이제 신용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금융결제원이 제공 가능한 정보 중 사업자 TCF 정보를 활용했을 경우 우리가 이러한 생산적 금융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 전통적 시비가 넘지 못하는 경계를 허무는 지급결제 정보를 활용해서 금융포용을 실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생산적 금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홍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또 강연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생산적 금융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또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연과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QR로 접속을 하셔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네, 시간 관계상 하나만 저희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와 있는데요. 요즘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편향성, 알고리즘 투명성 등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하는데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있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혹시 이 한계점 보완을 위해서 AI가 활용이 되고 있다면 네,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문제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데 데이터 편향성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성별, 연령, 지역, 학력 등에 관련된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도록 이제 잘 보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알고리즘 투명성이라는 것은 답은 정확히 맞추는데 왜 그 답이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지 않느냐라는 것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AI 거버넌스에 관련된 내부 규정과 지침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에 관련된 정량적 검증과 정성적 검증, 이 정성적 검증은 윤리 기준에 관련된 체크리스트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거버넌스에 관련된 규제와 내규를 가지고 저희가 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한계점 보완을 위해서 AI가 활용되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이제 특히 보게 되면은 ML의 알고리즘에 관련된 최적화 그리고 대리자 모형, 이제 서로게이트 모델이라고 그러죠. AI가 복잡한 내부 로직을 가지고 추정을 했지만 이것을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익스플레이너블한 모델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그래서 등급 결과에 관련된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대리자 모형을 통해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AI 모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통제를 하되 인간이 통제를 하고 액션하고 의사결정을 언제쯤 해야 될지를 모니터링해주고 제언을 해주는 영역에 저희가 AI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아마도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AI가 궁극적으로는 의사결정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갈 날이 멀진 않았을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AI를 알 때까지 그리고 저희가 AI를 잘 통제해서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의사결정 자체는 사람이 하되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관련된 제언이라든가 조언 또는 시점에 관련된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AI의 조언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하나의 질문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또 질문으로 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편향성과 알고리즘 투명성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AI 활용, 네, 의사결정은 결국 사람이 하되 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AI에게 맡기고 있다라고 또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주셨는데요. 네, 강연과 함께 또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최홍 본부장님의 강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